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과목을 진행하게 될 유상현입니다. 이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는 여러분께서 이제 그 상담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들을 배우셨을 수도 있고, 주로 이제 상담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청소년 상담사 자격 시험이다 보니까 청소년 상담, 청소년에 대한 좀 어떤 특징들을 더 추가해서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이렇게 이제 과목을 구성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청소년 내담자의 이해, 그리고 청소년 상담 이론, 청소년 상담의 기초,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의 실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과목이 굉장히 전략 과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이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론 부분에 치중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의 이론이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상담의 이론들은 뒤에 이제 또 집단 상담이라는 과목에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 이 상담 이론이 이 상담의 전반적인 부분의 배경 지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 이론 부분들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 이론을 가지고 그러면 청소년 내담자를 상담할 때는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이해들이 필요한지를 좀 보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들, 그 과정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챕터는 청소년 내담자의 이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내담자의 이해, 사실은 어떤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다 청소년기를 겪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신의 청소년기의 어떤 모습들을 리마인드 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는데요.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좀 출제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청소년 내담자의 특성 보겠습니다. 청소년 내담자는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교재에 내용들이 이렇게 10가지 정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청소년 내담자가 상담에 방문할 때 어떤 정도의 그 상태로 오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 현장에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면 보통 이제 청소년 그 내담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이제 방문하는 그 의뢰를 받는 나이가 보통 이제 9살, 9세부터 24세 정도로 정하고 있는데, 9살이면 보통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1학년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부터 24세면 이제 대학생까지 이렇게 넓은 폭의 청소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그 상담복지센터에 어떻게 올까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난 상담 받아야 되겠다, 상담이 꼭 필요해, 이렇게 하고 올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오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이 친구 좀 문제가 있으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는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하니까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럴까요? 그래서 대부분은 비자발적인 내담자가 많겠다. 물론 고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이제 상담을 원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자발적으로 의뢰된 내담자이다. 비자발적이고 그리고 의뢰된 내담자이기 때문에 이 상담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상담사는
그런 청소년 내담자의 그 태도, 이 태도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비자발적인 내담자를 다루는 좀 기술들도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청소년 내담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청소년기라는 거죠. 청소년기에 있는 상태인데, 이 청소년기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실 때 뭐 초등학교 5학년 정도다. 그러면 성인 상담자를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아, 나를 도와주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볼까요? 아니면 저 사람도 역시 학생 주임 같은, 또는 아니면은 나를 혼내는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볼까요?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특히 이제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학년 또는 고학년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상담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만나기 싫어하죠. 그래서 아저씨는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상담 선생님한테 굉장히 뭔가 권위자고, 또는 나이가 많은 그 성인에 대한 저항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인에 대한 저항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인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상담의 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고 청소년 내담자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청소년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죠? 우리가 그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런 극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감정 기복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노도의 시기이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에 대한 자극적인 감정을 굉장히 과장되게 인식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각적인 흥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감각적인 흥미들을 추구하고, 이런 그 청소년기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감각적인 흥미를 많이 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그런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능력들도 조금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인내 이런 거나 집중, 이런 것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인지적인 과제를 많이 내준다거나, 또는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통합하려고 하는 그 언어적인 상담에서 약간은 좀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통합이 어려울 수 있겠죠. 언어적으로, 언어적인, 뭐 비언어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청소년기가 주로 발달 단계상에서 전조작기나 구체적 조작기, 물론 형식적 조작기도 있지만 그런 발달 단계 상에 있기 때문에 이 인지적인 통합이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상담에서 배우는, 상담 이론에서 배우는 그런 다양한 어려운 용어들을 이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내적으로 부분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조각나 있는 인지들을 통합시켜서 전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소년기에는 환경의 영향이 어떤 다른 성인들보다 크다.
무슨 얘기냐면 또래나 네, 부모, 가족,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주변 어떤 학교 집단 이런 그 환경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죠. 그 주변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그 청소년 내담자만 바뀌어 가지고는 많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변화들에 청소년 상담사가 굉장히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부모 상담이라든지 선생님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발달적으로 우리 청소년기에 발달적인 이해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이런 특징들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고 이 내용들은 이제 그 교재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내담자는 이렇게 비자발적이다. 예, 의뢰된 내담자고 비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에 대한 저항감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또 언어적인 접근 이런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각적인 흥미나 인내나 집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 때문에 그죠? 이런 영향들 때문에 단순히 언어 이외의 그죠? 상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하는 거죠. 언어적인 그 통합을 우리가 상담에서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이 언어적인 것 이외에 다른 상담적인 접근도 필요하겠다.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미술을 통해서 어떤 그 내면의 어떤 그 투사적인 내용들을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뭐 음악이라든지 뭐 놀이라든지 이게 다양한 이런 그 상담적인 접근들을 우리 청소년 상담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청소년 내담자들이 자꾸 이제 탈락되고 드랍되고 그 내담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청소년 내담자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이렇게 초점화된 노력도 물론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연계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부모 교육이나 뭐 자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우리가 이런 그 상담만 가지고 이런 그 내담자 청소년 내담자만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그 씨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런 환경적인 영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청소년 내담자의 발달적인 이해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청소년 내담자의 발달적인 특징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 하비거스트의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기의 체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역화를 수용한다. 그리고 동성이나 이성의 친구와 새로운 관계들을 맺고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의 필요성을 느낀다.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한다. 유능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적 기능과 개념을 획득한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하고 이를 실천한다.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한다. 적절한 과학적 세계관에 맞추어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기출문제에 나왔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이 청소년기의 발달적인 과업들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제 여기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발달적인 과업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이제 청소년의 그 각자의 존재에 대한 역할들을 수용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성 역할이라든지 또는 자아 정체감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자아 정체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나 가치, 삶의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을 가져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청소년기는 그 부모, 가족 이런 그 돌봄 시스템 그런 역할 그 안으로부터 이제 밖으로 나오는 그죠? 그런 어렸을 때 부모의 어떤 영향력 안에서 이제 잘 배워가지고 독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정서적 독립을 청소년기에 완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정서적인 독립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뭐 보엔이 얘기하는 자아부나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이런 정서적인 독립이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갈등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독립은 우리 청소년기에 해야 되는 그런 발달 과업이다. 뭐 정서적인 독립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독립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런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직업이라든지 진로들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나 직업들을 결정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그런 시기들이 되겠죠. 이런 독립을 통해서 결혼이라든지 그죠? 어떤 그 스스로 혼자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나 가정을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완성이 될 때에는 부모로부터 이제는 부모 안에서는 부모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케어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었는데 이제는 혼자 스스로 그것들을 해내 나가야 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이런 역할들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결혼이나 가정, 새로 내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성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역할들을 수용하는 것, 자아 정체감을 갖고 나의 인생의 가치나 목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발달적인 과업은 그런 발달적인 내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내담자는 이런 발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발달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런 과도기적인 과정을 겪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자가 단순히 성인 상담자를 하는 것처럼 어떤 완성된 그 인격체로 보고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틀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까지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 밑에 이제 기출문제 확인학습의 하비거스트 내용 보셨고요. 그래서 밑에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여기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정체감 유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정체감 유실에 대한 내용은
그 마샤가 얘기하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아정체감 성립에 대한 문제들, 자아정체감 성립에 대한 문제를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샤 또는 이제 뭐 마르샤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마샤의 정체감 형성. 요것을 이제 이 정체감 형성에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섹터로 나누면 첫 번째는 정체감을 획득했는가, 정체감을 획득했는가, 획득이 안 됐는가, 또는 위기가 없었는가, 아니면 위기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 자아 정체감에 대해서 막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이 정체감이라는 것이 결국에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아이디가 뭐냐면 우리가 그 아이디 카드, 아이디를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디라는 것은 뭐 신분증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면 당신은 누구인가 정체를 밝혀라 할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심리적인 갈등과 고민을 한 경험이 있는가가 이제 위기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직업 정체감 이런 것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정체감을 획득했는가, 그 청소년이 정체감을 획득했는가, 정체감을 획득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런 고민과 갈등을 겪고 위기를 겪었는가, 아니면 위기를 겪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위기를 겪어가지고 획득했다 그러면 정체감을 성취했다. 획득해서 이제 정체감을 성취한 거죠. 정체감을 잘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위기도 겪지 않고 획득도 되지 않았다. 위기도 겪지 않고 획득도 되지 않았다면 이것들을 이제 혼미다, 뭐 혼란, 혼미하다. 그래서 획득도 없고 위기 상태도 겪지 않고 획득도 되지 않았다. 그런 상태를 이제 혼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위기는 겪지 않았는데, 위기는 갈등은 없었는데 획득이 되었다. 이런 경우들을 이제 유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재벌 아들이야. 아버지가 정해준 나의 그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재벌 2세로 경영권을 그냥 물려받아야 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난 고민해 본 적이 없어. 난 당연히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정해준 대로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위기에 대해서 전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고 나의 정체는 벌써 정해져 버린 거. 네, 그것을 유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기는 겪었지만 획득이 되지 않은 경우, 이것들을 이제 유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뭐 대부분의 이제 청소년기에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나 도대체 뭘 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 내가 결정을 미뤄놨다, 획득을 미뤄놓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 상황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감을 획득하는 것을 미뤄놓았다, 유예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실과 유예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청소년기의 조기 완료, 그 정체감 유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 마샤의 정체감 형성 이 네 가지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그 청소년 문제의 이해가 있는데요. 요걸 좀 지우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청소년 문제의 이해 보겠습니다.
1번 청소년의 내적 문제 행동. 네, 내적 문제 행동의 의미. 청소년의 문제를,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에서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정신병리적인 그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문제행동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우울 문제, 그리고 자살 문제, 그다음에 약물,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고, 뒤에 이제 문제행동에 보시면 청소년 폭력, 그다음에 괴롭힘, 집단 괴롭힘, 가출,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인터넷 중독,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병리에서 청소년 내담자들이 주로 호소하고 있는 문제들이 우울이나 자살, 그다음에 약물남용과 같은 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문제행동 부분에서는 이제 학교폭력이나 왕따, 그다음에 그 인터넷 중독, 이런 내용들, 그리고 가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적 문제 행동의 의미, 이렇게 보시면 뭐 비행이나 행동장애, 반사회적 행동, 뭐 품행장애, 이런 내용들은 행동화하기 때문에 외향적이다 라고 간주하고, 우울이나 자살, 뭐 섭식장애, 이런 것들은 내적인 면이다 그래가지고 내향적이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 내용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우울, 우울 문제, 청소년 내담자가 우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한 기분은 청소년기 동안의 슬픔이 공통된 감정으로 간주되면서 이러한 감정이 주로 일시적이다. 반면에 임상적인 우울, 임상적 우울이라는 것은 이제 우울 장애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기능하는 개인의 능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정적 감정, 태도가 더욱 크고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겠습니다. 이 우울증, 우리가 이제 주요 우울 장애, 이렇게 이상심리를 공부하시면 알겠지만은 주요 우울 장애의 기본적인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그 9가지 진단 기준 중에 물론 뭐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지만은 이 청소년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우울증의 특징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우울증, 그 주요 우울 장애, 뒤에서 이제 이상심리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시겠지만은 이 주요 우울 장애가 진단 기준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내담자의 특별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울로 느껴지지 않는 우울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내용이냐면, 네, 신체적 고통,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합니다. 우울한데 자꾸 이제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뭐가 이렇게 뭐 배도 자꾸 아프고, 병원에 가보면 특별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잠깐 쉬면 또 괜찮아지고, 자꾸 이제 아프다, 아프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프다 하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있겠지만, 이 청소년 내담자가 자신이 자각하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에 대해서 그 느낌이나 아니면 그 부정적인 사고, 어떤 부정적인 정서, 이런 느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내용들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출하거나 아니면 그 욕구, 불충분한 욕구들에 대해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아프다, 자꾸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짜증을 엄청나게 내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짜증을 내죠. 그래서 화를 많이 내고 욕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부모 말을 잘 안 듣고 막 문도 꽝 닫아버리고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고 예민해지고, 예민해지고, 뭐 사춘기라서 그래요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사춘기라고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이해되기 어려운,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정도의 이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일탈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우울증이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우울증의 그런 진단 기준이 그죠? 우울한 기분. 우울한 기분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거나 또는 의욕이 상실되거나 의욕이라든지 의욕, 흥미 또는 이제 관심 이런 게 원래 이렇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되는 것입니다. 저하되고 상실되고 없어지고 원래는 굉장히 이렇게 뭐 종이접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은 뭐 다 팽개쳐 버리고 뭐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팽개쳐 버리고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뭐 관계에 대한 의욕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욕이 저하됩니다.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고립을 자꾸 시키는 거죠, 스스로. 또 다른 것들은 이제 수면 또는 잠 자는 패턴이라든지 식욕, 먹는 거 또는 체중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것.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자꾸 자.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자꾸 잠을 안 자, 반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자꾸 먹어. 이제 뭐 큰일 나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먹어. 또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체중이 빠졌다가 줄었다 막 그래요. 빠졌다가 늘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들 이런 것이 있을 때 청소년 우울증으로 보통 진단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유부단함. 우유부단함. 결정을 못하고 뭔가 생각을 자꾸 이렇게 빠르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이런 것들,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할 때 우리가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들만으로도 우리가 청소년기는 반대로 오히려 우울한 기분이 아니고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막 뭐 맨날 엄마한테 반항하고 이래도 이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어떤 그런 내적인 통찰들이 좀 부족하고 그것들을 왜곡해서 또는 미성숙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진단적인 특징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특징으로 보면 남자가 그렇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와 남자 청소년의 그 우울한 기분의 차이들은 여자가 훨씬 많다. 그래서 청소년기 우울증은 주로 이제 여자한테서 이제 많이 나타난다. 남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우울에 대한 문제들은 여자 청소년들이 조금 더 남자보다는 많겠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성차를 보시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우울한 기분을 더 많이 나타낸다. 그리고 여자 청소년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 호르몬 때문이다. 뭐 그다음에 그 여자 청소년이 신체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경향들이 많다. 이렇게 화장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 및 예방, 이런 것들이 뭐 어떤 특정해서 요거를 꼭 해야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우울증 예방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이나 생활 기술을 가르치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가르쳐 줘서 이제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상담으로 그 내담자를 정말로 이해하고 신뢰관계를 정말 회복하면서 이 우울증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살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살 행동은 자살 생각, 자살 시도, 그리고 자살 이렇게 구별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자살 문제. 청소년기의 자살 문제, 이 우울증 문제는 사실 자살 문제와 굉장히 많은 연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이 이 자살률을 낮추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특징적으로 자살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자살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자살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 우리가 자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살 시도,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다. 자살 문제를 구성하는 내용들이 자살 생각, 그 다음에 자살 시도, 자살 이렇게 이제 구별될 수 있겠다. 그래서 치명성을 평가하면, 위험성을 평가를 하면 우리가 자살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을 만나면 이제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위험성을 평가할 때는 자살에 대한 사고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자살 계획에 대한 치명성을 같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자살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고민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자살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위험성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성차에 보시면 자살 시도율은, 자살의 시도율은, 자살에 대한 시도율, 자살 시도율은 어떤가 하면 여자가, 그죠? 남자보다 많은데, 그죠? 한 3배 정도 많다는 거죠. 근데 자살의 성공 가능성은 남자가 4배 정도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이런 친구들은 여자가 더 많고, 그래서 이런 여자들이 우울증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그 여자 청소년이 자살 시도가 훨씬 많은데, 자살을 시도하면 성공하는 확률은 남자가 더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살을 시도하면 여자보다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성차에 대한 내용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위험 요소, 생활 스트레스 인자, 그 다음에 사회적 위험 요소,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살 시도 집단들이 이제 우울증 진단된 가능성이 18배 많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우울증은 자살과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와 예방, 그래서 이제 자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위험성을 평가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 약속을, 뭐 다음 주 우리 만날 때까지는 자살을 안 하기로 선생님하고 약속하자 하고, 뭐 서약서도 작성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청소년 내담자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자살 문제에 호소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상담센터에 많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청소년 상담사로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약물과 알코올 남용 부분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